그녀의 세 번째 남자 은희경. 그녀는 신문을 읽고 있었다. 오후의 햇살이 비쳐들어 사무실 안은 나른했다. 그녀의 책상이 있는 곳은 창가 바로 아랫자리였다. 열어놓은 창으로 바람이 들어와 신문지 귀퉁이가 펄럭거렸다. 다른 날과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신문 기사도 마찬가지였다. 한방 같은 서울 대낮, 그 제목을 향해 그녀는 약간 얼굴을 기울였다. 그리고 고딕체로 된 사진 설명을 읽어 내려갔다. 그녀는 계속해서 신문을 볼 수가 없었다. 그때 바로 전화벨이 울렸으며 10분 후에는 회사 앞에 카페에 앉아서 오늘로만 3잔째인 커피를 마셔야 할지 아니면 떫은 맛을 참아가며 녹차를 마셔야 할지 결정을 내려야 했기 때문이다. 그녀를 불러낸 친구는 망설임 없이 커피를 시켰다. 친구는 숄더백 안에서 영화 잡지를 꺼내더니 다시 그 잡지 안에서 청첩장을 꺼내 탁자 위에 놓는다. 그녀는 청첩장을 집어들고 펴보았다. 7월이면 얼마 안 남았네. 응, 보름 뒤야. 그녀의 고개가 끄덕여졌다. 하기야 동거를 2년이나 했으니 준비할 것도 없겠지. 그녀는 무심코 청첩장을 접어서 다시 봉투에 넣으려고 했다. 그러다가 갑자기 청첩장 속의 어떤 글자에 시선을 박은 채 한참을 가만히 있었다. 그런 그녀를 뚫어져라 쳐다보며 친구도 가만히 있는다. 먼저 입을 연 것은 친구 쪽이었다. 그 사람 아니야. 다른 남자하고 결혼해. 친구는 무릎 위에 있던 영화 잡지를 다시 백에 집어넣으려다가 책갈피를 활짝 펼치고는 그 속에 든 청첩장들이 빠지지 않도록 단단히 집어넣었다. 그 페이지에는 클로즈업된 한 남자의 얼굴이 커다랗게 박혀있다. 그녀는 그 얼굴을 안다. 친구와 동거하는 영화 평론가이다.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야. 아마 내 생에서 그 사람 말고는 아무도 사랑할 수 없을 거야. 하지만 난 지금의 내 인생이 싫어. 몽땅 바꾸고 싶어. 근데 대체 뭘 바꿀 수 있겠어? 이름? 나이? 성별? 출신 학교? 지금까지 읽은 책 제목들? 다 지긋지긋해. 넌더리가 난단 말이야. 이렇게 내가 싫어하는 나로 죽을 때까지 그럭저럭 살아야 한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끔찍하니? 그래서 낯선 사람과 결혼하려는 거야. 결혼할 사람? 글쎄,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그 어떤 삶과도 공통점이 없는 사람이야. 이젠 난 낯선 세계로 가서 낯선 사람으로 살아갈 거야. 행복? 그거야 알 수 없지. 어쨌든 다른 인간이 되어 본다는 것으로 만족해. 지금보다 훨씬 나쁘더라도 지금보다는 나은 거야. 친구는 덧붙였다. 나는 결혼이 모험이란 건 알아.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과는 할 수 없는 거야. 사랑하는 사람과는 결혼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사람들은 알아야만 한다고. 사랑하는 사람과는 결혼하지 말아야 한다고? 그래, 만약 결혼해서 그 사람이 불행해지면 그걸 어떻게 견딜 수 있겠니? 그녀의 오른쪽 엄지와 중지가 왼손가락에 반지를 잡고 천천히 돌리기 시작했다. 결혼한 사람은 모두 불행을 견디고 있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견디기에 가장 어려운 것은 불행이 아니라 권태야. 하지만 사람을 무력하게 만들기 때문에 현상을 바꿀 의지 없이 그럭저럭 견딜 수 있게 되는 것이 권태의 장점이지.
그녀는 그 말을 입 밖에 내지는 않았다. 반지에서 손을 떼고 찻잔을 들어 식은 커피를 마셨다. 시계를 보더니 친구는 그만 가봐야 한다고 말했다. 영화 아카데미에서 같이 공부한 선배가 다큐멘터리를 찍었는데 그 시사에 간다는 것이다. 거기 가서 청첩장 돌리면 다들 날 나쁜 년이라고 욕하겠지 하면서 친구는 입술을 비틀고 웃었다. 그러면서도 친구는 가뿐하게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한다. 비어버린 찻잔을 들어서 마시기도 하고 테이블 위에 나 있는 갈색 담배 자국을 손가락으로 문지르기도 하면서 그대로 앉아있다. 한참 동안 말없이 창밖을 쳐다보더니 시선을 그대로 창밖에 둔 채 무심한 목소리로 그녀에게 물었다. 어제 날씨 봤니? 한방 같은 대낮 하늘에 먹구름이 뒤덮이고 대기는 으스스한 공포 영화 속의 화면처럼 보였다. 길 가는 사람들의 눈 밑에는 붉은 그늘이 지고 자동차는 라이트를 켜고 느리게 지나간다. 봤어. 이상한 날씨라고 신문에도 났더라. 기분이 어떻디? 글쎄, 지구 종말 같던데? 그녀의 목소리는 건조하지만 친구는 먼 데를 보는 눈빛이 된다. 붉은 필터를 끼우고 보는 세상. 짐 자무시의 화면 같지 않았어? 자무시? 그래, 천국보다 낯선. 친구는 유학을 갔다가 중간에서 공부를 포기하고 돌아오더니 한때 수녀를 지원하여 수녀원에도 들어갔었다. 남자와 헤어지고 난 뒤 위 세척을 하고 병실에서 깨어난 것이 2번이었다. 직업도 방송국 구성 작가에서부터 여성 단체 간사, 번역가, 이벤트 회사의 플래너, 출판사의 기획자 등 여러 가지를 거쳤다. 그러고도 낯선 삶을 원하는 일에 결코 지치는 법이 없었다. 아직 삶에 대해 기대가 많다는 것이 그녀가 그 친구를 좋아하는 가장 큰 이유였다. 카페를 나온 뒤 또 다시 10분 후에는 교정지를 읽고 제목 뽑기를 먼저 해야 하나 아니면 이달의 문화 인물이라는 제목의 인터뷰 원고를 먼저 써야 하나 결정을 내리기 위해 두 손을 맞잡고 반지를 돌리고 있었다. 다른 날과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녀는 세상을 그다지 기운차게 살아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고 그 방식에 큰 불편은 없어 보였다. 아무튼 그녀가 반지를 만지작거리면서 멍청하게 생각에 잠겨있는 모습은 사보를 만드는 일이 주 업무인 이 홍보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이었다. 그녀는 6시 정각에 퇴근했다. 톨게이트에서 그녀는 잠깐 머뭇거렸다. 그러나 일단 고속도로로 접어들자 3시간을 내리 달렸다. 밤이 깊었다는 것을 그녀는 좀 늦게 깨달았다. 영동이라는 표지판을 보고 벌써 다 왔나 싶은 얼굴로 그제야 차 안의 디지털 시계를 내려다보았던 것이다. 고속도로를 벗어나 읍내로 들어서자 불 꺼진 우체국 앞에 차를 세우고 우체통 속으로 사표를 집어넣을 때에도 그녀의 표정은 평소와 그다지 다르지 않았다. 우체통 옆에 있는 공중 전화 부스에 들어가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지만 그녀는 신호가 떨어지자마자 송화기를 내려놓았다. 그때에도 얼굴이 담담했다. 영빈장이라는 간판 앞에 그녀는 차를 세웠다. 그 근처에서 가장 높은 건물인 그 3층짜리 여관은 낡고 한산했다. 방을 잡고 난 다음 그녀는 샤워를 했다.
눅눅한 발닦이에 발을 닦고 뿌연 거울을 들여다보았다. 그녀는 거울 속에서 증이라는 글자의 이응이 반쯤 떨어져 나가고 지읒이 시옷이 되어 수처럼 보이는 붉은 글씨를 보았다. 그녀는 분명 전에 이 여관에 온 적이 있었다. 아니라면 지금처럼 그 거울이 뿌옇지 않고 반짝반짝 빛나며 수가 아니라 증이라고 또렷이 새겨진 공채의 기억을 갖고 있을 리가 없다. 그러나 그녀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 사람처럼 침대 밑에서 기어나오는 바퀴벌레를 보고 짐짓 놀랐다. 다음 날 그녀는 정오가 다 되어서야 일어났다. 너무 늦게까지 잤다는 것을 알고는 급히 몸을 일으켰지만 다음 순간 놀랄 이유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퀴퀴한 베개에 머리를 내려놓았다. 30분쯤 더 누워있다가 일어난 그녀는 느릿느릿 세수를 하고 밖으로 나갔다. 그녀는 내실이라고 쓰인 작은 창문을 두들겨서 영추사로 가려면 어느 길로 가야 해요? 영추사? 그럼 무주로 들어가서 물어봐야지. 터미널 가서 물어봐요. 터미널 옆에 새로 난 길이 있는데 그리로 한 1시간에 올라가야 할걸? 산꼭대기에 있으니까. 산꼭대기라고요? 그녀가 대묻자 반쯤 눈을 감은 주인 여자는 되는 대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전에 영추사 가본 적이 있나 보네. 그 영추사는 없어졌어요. 물속으로 들어간 지 3, 4년 됐을 텐데. 오늘이 여기 영동의 장날이에요. 서울 사람들은 일부러 구경도 오던데 살 것은 없어도 구경은 할만할걸? 짙게 선팅된 여관문을 나서자마자 밝은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다. 그녀는 꼭 이곳에 장을 보러 오기 위해 별렀던 사람처럼 당연하게 움직였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산 것은 은색 모조 진주에 금 도금으로 잔뜩 모양을 부린 조잡한 반지였다. 그녀는 가운데 손가락에 진주 반지를 끼웠다. 넷째 손가락에서 장식 없는 금반지가 진주 반지의 침입을 마치 나란히 누운 시야처럼 마땅찮게 쳐다보았다. 그 금반지는 꽤 오랜 시간 동안 그녀를 저 혼자서만 구속해왔던 것이다. 8년 전에는 영추사가 물에 잠기지 않았었다. 거기에서 그녀는 그 반지를 손가락에 끼웠고 그의 손을 손바닥에 땀이 배도록 꼭 잡고 있었다. 안개 때문에 앞이 잘 보이지 않았다. 주위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안개 말고는 두터운 어둠이 있을 뿐이었다. 차 바퀴가 길 위를 굴러가는 것이 아니라 호공 위에 떠서 하늘을 향해 올라가는 느낌이었다. 헤드라이트 불빛이 비추는 것도 길이 아니라 짙은 안개였다. 도시에서만 살아온 그녀는 밤이 이렇게까지 어둡다는 사실을 몰랐었다. 도대체 얼마나 온 걸까? 저 끝에 가면 절이 있기는 있는 건가? 그녀는 글자가 새겨진 커다란 입석을 발견하고 차를 세웠다. 헤드라이트를 위로 조절하니 겨우 글자를 알아볼 수 있었다. 양수댐. 그럼 저 엄청나게 큰 어둠의 구덩이가 골짜기가 아니라 댐이란 말인가? 저기에 밤안개 밑바닥에 영추사가 잠겨 있다고? 그 가을 영추사 자갈길을 올라가며 그는 주머니에서 반지를 꺼냈다. 일주문 앞에 멈춰서서 그녀의 손가락에 그것을 끼워 주었다. 이 반지에 사랑을 맹세하는 게 아니야. 이 절에 맹세하는 거야. 반지는 잃어버릴 수 있지만
장소는 사라지지 않으니까. 그러고 그녀의 입술에 입을 맞췄다. 그러고는 9달 뒤에 다른 여자와 결혼했다. 사랑하는 사람과는 결혼하지 말아야 해. 친구의 말대로라면 그녀는 제대로 가고 있는 셈이었다. 그녀는 영추사의 모습을 떠올리려 해보았다. 그러나 그녀의 기억은 자갈길과 일주문에서 멈춰 있었다. 대웅전, 탑, 산신가, 요사체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다. 그때 우리가 영추사 안으로 들어가긴 했던가? 일주문을 들어선 다음 천왕문 앞까지 갔다가 무서운 사천왕 신장에 마음이 캥겨서 돌아가 버린 것은 아닌가? 그가 그런 말을 한 기억은 났다. 큰절이 아니라 그런지 영추사에는 불의문이 없어. 불의문? 분별을 떠난 절대의 경지야. 해탈문이라고도 하고 그 기억이 맞다면 아마 불정까지 가긴 한 모양이다. 그런데도 그녀의 머릿속에 그가 사랑을 맹세했던 장소에 대한 기억은 한 가지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녀는 영추사의 수장을 애도할 자격도 없었다. 애도할 마음도 없었다. 그녀는 다시 어둠 속으로 차를 출발시켰다. 서역기행이라는 비디오를 보다가 깜빡 잠이 들었던 스님은 일주문을 올라오는 자동차의 엔진 소리를 듣고 눈을 떴다. 차가 멎는 소리가 나더니 조금 있다가 요사체 쪽에서 스님의 거처로 건너오는 발소리가 들려왔다. 절 살림을 맡아보는 원주 보살이자 사무장격인 미타신 보살의 발소리였다. 스님, 주무세요, 스님. 목소리에 짜증이 들어있다. 스님이 문을 열자 미타신 보살은 대돌 쪽으로 한 발을 내디뎠다. 어떤 젊은 보살이 와서 재워달라고 하는데요. 젊은 보살이? 이 밤에 무슨 일로 여기까지 올라와? 스님의 마땅치 않은 말투에 미타신 보살은 그럴 줄 알았다는 듯이 대답했다. 그러게 말이에요. 차를 갖고 왔던데 그냥 내려가라고 할까요? 터미널 앞에 서림장도 있고 잘 때는 많잖아요. 스님은 하품을 하며 시계를 본다. 자정이 가까운 시각이었다. 미타신 보살 방에서 재우고 내일 내려가라고 하지. 새벽 예불 끝나면 좀 나와보라고 하고 스님은 다시 서역기행 화면으로 눈을 돌리면서 깊은 생각을 하지도 않았다. 길 잃은 중생에 대한 연민도 아니었고 무슨 인연설 따위에 대해 예감을 품은 것도 아니었다. 스님은 끄덕끄덕 졸다가 얼마 안 가 이부자리를 펴고 누웠다. 스님이 방문을 닫아버리자 미타신 보살은 못마땅하게 입을 다물었다. 미타신 보살은 불심이 두터운 만큼 그렇지 않은 속세의 사람을 자기와 구별해 생각하는 버릇이 있었다. 저를 피신처로 생각하여 속된 사연을 잔뜩 짊어지고 오는 사람들이나 절에 왔으면 부처님께 절부터 올릴 일이지 법당에는 관심 없고 쓸데없이 요사체만 기웃거리며 소란을 피우는 호기심 많은 소풍객들이 미타신 보살에게는 다 장군 죽비로 따끔하게 다스려야 할 이방인이었다. 미타신 보살은 외부 사람에게 선방을 선선히 빌려주는 스님이 못마땅할 때도 적지 않았다. 작년에는 자칭 불자라는 낯선 사람을 선방에 재워주었다가 귀한 탱화를 도둑맞은 적도 있다. 스님도 그 뒤로는 낯선 사람을 절에 재우기를 꺼려왔다. 남모르는 젊은 보살을 재워주다니 스님답지 않은 일이었다. 스님이 있는 수선당을 물러나와 요사체를 향하는 미타신 보살의 발걸음은 내키지 않아 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스님의 방 옆에는 법회 때 집회 장소로 쓰는 커다란 마룻방이 있었다. 그리고 그 건너에는 조그만 선방이 2개 있었는데 그 중 하나에서 막 잠에서 깨어난 남자가 있었다. 새로 불사를 벌이는 절에는 일꾼들이 자주 와서 머물렀다. 남자는 목수였다. 불단도 손질하고 마루도 칠하고 물루도 새로 꾸미고 할 일이 많아서 며칠 묵는 중이었다. 그는 잠기가 어두운 편이었는데 왜 깨었는지 몰라 몇 마디 투덜거렸다. 부엌 일을 하는 나이든 공양주 보살이 담가두었던 잣술을 마시고 잔 탓에 목이 말랐던 남자는 물을 마시러 밖으로 나와 요사채 쪽으로 올라갔다. 남자는 자기가 원하던 물주전자가 마루 끝에 놓여있는 것을 보았다. 반대편의 마루 끝에는 젊은 여자 하나가 멍청하니 앉아 있었다. 물 주전자의 주둥이를 입에서 조금 떨어뜨리고 주전자를 기울여서 물을 콸콸 마시며 남자는 옆눈으로 여자를 힐끔거렸다. 시골에서 흔히 보아온 헐렁한 자주색 나일론 바지에 영문이 새겨진 티셔츠를 입고 어울리지 않게 안경을 쓴 젊은 여자는 남자 쪽에 눈길 한번 주지 않았다. 절 마당에 가득 찬 안개만 홀린 듯 쳐다보고 있었다. 이튿날부터 그녀는 남자의 옆방에 머물게 되었다. 스님이 방을 치워주라고 하자 미타신 보살은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이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알든 모르든 불쾌하기는 마찬가지였으므로 반발의 뜻으로 얼굴을 붉혔다. 저 보살한테 선방을 내주라고요? 영추사에서 미타신 보살은 출타가 잦은 주지 스님보다 오히려 실세였다. 미타신 보살의 목소리가 꼿꼿했으므로 스님은 달래듯 말했다. 오래 있지는 않을 거예요. 뭐 하던 여잔 줄도 모르고 함부로 들였다가 어쩌시려고요. 며칠 쉬게 해준다고 해서 남의 속내까지 일일이 물어볼 건 뭐 있겠어요? 그러나 그쯤에서 넘어가려던 스님은 미타신 보살에게 설명을 하는 편이 낫겠다고 생각을 바꿨다. 새벽 예불 마치고 얘기를 좀 해봤는데 아마 영추사가 물에 잠기기 전에 거기에서 결혼식을 올린 모양이에요. 왜 혼자서 다시 오게 됐냐고 물어보니까 영 입을 못 대더라고요. 아무래도 남편이 어떻게 됐구나 싶어서 나도 더는 안 물어봤지. 그때부터 미타신 보살은 그녀를 눈여겨보기 시작했다. 그녀는 부엌 일이나 법당 청소를 말없이 도왔다. 장마가 오기 전에 부실한 곳을 고치느라 요즘 들어 부쩍 절 출입이 많아진 일꾼들의 간식을 나르기도 했다. 처사 하나 없이 미타신 보살과 공양주 보살뿐이라 그렇지 않아도 일손이 달리는 영추사에서 그녀는 그럭저럭 밥값은 하는 셈이었다. 2, 3일 그녀를 눈여겨본 미타신 보살은 젊은 여자가 차를 갖고 온 것으로 보아 만만찮은 직업이나 배경을 갖고 있으리라던 처음에 선입견을 버렸다. 그녀가 자기 이름조차 말하지 않을 정도로 워낙 입이 무거웠으므로 까탈스러운 미타신 보살로서도 더 이상은 그녀에 대해 알 수가 없었다. 그녀가 꽤 고분고분해 보였으므로 미타신 보살은 자꾸만 더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그녀는 아무것도 몰랐다. 염주와 목탁 정도야 알았지만 목어, 운판, 죽비 같은 것은 설명을 해주어야 했다. 목탁의 손잡이는 물고기의 꼬리가 붙은 모양이지요. 구멍 2개는 물고기의 아가미이고 잘 때도 눈을 뜨는 물고기처럼 수도하는 자들이 평생 부지런해야 한다는 뜻이 담겨 있어요. 법당에 들어갈 때
가운데 문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거기는 큰 스님이 출입하는 곳이고 불자들은 옆문에서 신발을 벗어야 해요. 대웅전 앞에 있는 탑 말이에요. 평지에 있는 절에는 보통 2개, 산사에는 하나가 있어요. 돌 때는 꼭 오른쪽으로 도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미타신 보살은 그녀가 만만한 여자라는 확신을 굳혀가는 한편 점점 그녀를 마음속에 들이게 되었다. 아침 예불 때도 서 있기만 할 것이 아니라 스님이 하시는 예불문 독송을 함께 해야 돼요. 다른 건 몰라도 반야심경 정도는 외워야 하는데 가네 가네 건너가네 건너편에 닿으니 깨달음이 있네. 아 기쁘구나. 다음날 새벽 예불 때 반야심경의 마지막 구절을 따라 입술을 들썩이는 것을 보고 미타신 보살은 만족한 나머지 불단에 청정수를 올리는 기쁨을 그녀에게 양보하기도 했다. 미타신 보살이 새벽에 일어나 맨 처음 하는 일은 법당에 설치된 방범장치의 전원을 차단하는 것이었다. 미타신 보살은 그 일도 그녀에게 맡겼다. 영추사는 외지고 작은 절이었다. 자신은 잘 모르고 있었을 테지만 미타신 보살도 외로움에서 완전히 해탈한 것은 아니었다. 남자는 호기심을 가지고 그녀를 눈여겨봤다. 옆방을 쓰고 있다고는 해도 그녀가 방 밖으로 잘 나오지 않았으므로 말을 걸어볼 기회는 별로 없었다. 밤에도 요사체에서 선방으로 돌아오자마자 그녀의 방에는 바로 불이 꺼졌다. 대도리에 보라색 플라스틱 슬리퍼를 벗어놓고 한번 방으로 들어가면 새벽 예불 때까지 기척이 없었다. 그에게 꼭 한번 전화를 걸었다. 장마가 시작되어 비가 억수같이 퍼붓는 밤이었다. 날짜 가는데 마음을 쓰지 않았으므로 서울을 떠나온 지 며칠 만인지는 모른다. 아마 열흘은 넘지 않았을 것이다. 비가 쏟아지던 날 밤 그녀는 혼자 영추사를 지키고 있었다. 저녁 나절만 해도 잔뜩 흐리기만 하고 비는 오지 않았었다. 낯선 스님 한 사람이 요사체 쪽으로 들어서며 미타신 보살을 불렀다. 그녀와 함께 푸성기를 다듬던 공양주 보살이 나가보더니 반색을 했다. 아이고 스님. 그 스님은 공양주 보살과 한 고향 사람이자 미타신 보살의 큰 오빠였다. 그녀가 법당에 가서 만등불사 접수장부를 뒤적이고 있던 미타신 보살을 불러왔다. 한달음에 달려온 미타신 보살은 눈물을 흘렸다. 미타신 보살이 잠긴 목소리로 어떻게 여기까지 올라왔소? 라며 먼 걸음을 했다는 뜻의 인사를 하자 스님은 아 어떻게 오긴 버스가 안 다니니까 2만원 내고 삼거리에서 택시 타고 왔지 하고 껄껄 웃었다. 그녀가 다시 쭈그리고 앉아 나무를 다듬고 있는데 미타신 보살이 부엌으로 들어와 보살님 하고 그녀를 불렀다. 조금 뒤에 미타신 보살과 낯선 스님 그리고 공양주 보살은 저녁을 먹으러 마을로 내려갔다. 그들을 태워가기 위해서 연장과 자재가 잔뜩 실려있던 남자의 픽업 트럭과 남자도 같이 가야 했다. 그녀에게 맡기고 저를 비우는 데 대해서 공양주 보살은 마음이 놓이지 않는 얼굴인데 반해 오히려 미타신 보살은 들떠 있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없을 텐데 다 보살님을 믿으니까 맡기는 거예요. 다른 건 신경 쓸 것 없고 전화만 잘 받으면 돼요. 스님한테 연락 오면 7시까지는 돌아올 거라고 해주고 미타신 보살은 전에 없이 빈틈을 보였다. 만약 그때까지 못 오게 되면
보살님이 얘기 좀 잘해줘요. 비는 픽업 트럭이 출발한 지 1시간쯤 뒤부터 쏟아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요사체 마루에 앉아서 비를 쳐다보았다. 무섭도록 깜깜한 밤이었다. 빈 절에는 숨막힐 듯한 정적과 어둠뿐이었다. 그리고 그 위로 쏟아져 내리는 빗줄기와 귀가 아픈 빗소리, 전화는 한 통도 걸려오지 않았다. 그의 집에 전화를 걸었다. 한 번도 걸어보지 않은 전화의 번호를 정확히 외우고 있다는데 그녀는 약간 놀랐다. 여보세요? 그의 목소리였다. 그녀는 물론 그와 통화를 하기 위해서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막상 그의 목소리를 듣자 말문이 막혀버렸다. 할 말이 아무것도 없었구나 하는 생각뿐이었다. 여보세요? 송아기에서 그의 예의 바른 목소리가 한 번 더 흘러나왔다. 아니, 예의 바르다기보다는 평온한 목소리였다. 잘 있다는 뜻이다. 아무런 변화 없이 그녀는 한마디도 할 수 없는 기분이었다. 그렇듯 잘 흘러가고 있는 그의 일상에서 그를 빼내올 자신이 없었다. 그곳에서 그를 돌출시킬 만한 아무 이유도 권한도 없다고 생각되었다. 그는 거기에 잘 있다. 나는 여기에 있다. 그가 여보세요를 2번 발음하는 시간은 아주 짧았다. 그러나 그녀는 그 정도면 대충 다 알 것 같았다. 어떤 많은 말로도 그 단조롭고 부드러운 억양 속의 안부를 그처럼 정확히 전달해 줄 수는 없으리라. 그녀가 전화기를 내려놓자 전화를 하는 동안 잠시 숨을 죽이고 있었다는 듯이 쏴 하며 빗소리가 거세게 귀청을 때렸다. 그녀는 다시 마루에 나와 앉았다. 한참 동안 빗줄기를 보고 있으려니 마음속이 조용해졌다. 세수를 하고 와서 거울을 들여다보던 그녀는 며칠 사이에 얼굴이 많이 그을렸다는 것을 알았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시작한 화장이 재작년에 30을 넘기면서부터 점점 진해진다 싶었던 그녀는 맨 얼굴로 사람들 앞에 나서는 일이 거의 없었다. 그를 만나러 갈 때는 주름살을 감추려고 신경을 썼다. 너도 많이 늙었구나. 어느 날 그가 창이 커다란 찻집의 창가 자리에서 말했다. 하긴 처음 만났을 때 우리는 25살이었어. 그때는 내 인생이 이런 식으로 옥편이나 지적거리다가 끝날 줄은 몰랐지. 그는 국학연구소에서 고전 총서의 편집을 책임지는 일을 그런 식으로 자조적으로 말하곤 했다. 치질 수술을 하고 며칠 후에 만났을 때는 벌써 33이라니. 예수는 이 나이에 세상을 구원했는데 나는 내 몸뚱이 하나 건사하기도 힘들어 하고는 앉음새를 고치면서 얼굴을 찡그렸다. 탁본을 뜬다고 한학자 몇 명과 강원도 어디를 다녀온 뒤에는 밥줄이니까 할 수 없다고는 해도 참네. 서로 최고봉이니 석학이니 하고 다투고 있는 노인네들 비위 맞추는 짓도 이제 더는 못할 것 같아 하고는 짐짓 한숨을 내쉬었다. 그럴 때마다 그녀는 다정하게 위로했다. 그렇게 말하지 마. 네가 아니면 누가 그렇게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원본을 살려낼 수 있겠어?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했다. 넌 꼭 그렇게 누구한테서 잘하고 있다는 말을 들어야만 마음이 놓이나 보구나. 하긴 소심한 사람은 평판에 예민하니까. 알고 있어. 너는 내게 와서 얼굴을 찡그리고 인생을 마음껏 탄식한 다음 나를 괴롭힘으로써 훨씬 가뿐해진 마음으로 집에 돌아가서 너 아내의 설거지를 도와주겠지.
커다란 벤자민 화분을 창가로 옮기고 과일을 먹으며 텔레비전을 보다가 밤이 깊어지면 문단속을 하겠지. 올해는 하필 내 생일이 일요일이어서 너는 금요일에 미리 축하를 한 다음 미안해, 주말을 비우면 마누라가 의심한다고 라고 했어. 생일날 나는 내 생일날의 고독이라는 외국 에세이집을 읽은 다음 하루 종일 바게트빵과 커피를 먹으며 집에 틀어박혀 비디오를 보고 있었는데 며칠 뒤에 너는 강화도 가는 길이 너무 좋더라며 근데 일요일에는 막혀서 말야 라고 덧붙이더라. 그를 만나러 갈 때마다 주름살에 신경을 쓰는 것은 그녀보다 어린 그의 아내를 의식해서가 아니었다. 그녀의 주름살을 보고 그가 언짢아 하는 것은 그녀의 나이를 엿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그 자신의 지나간 시간들을 보기 때문이었다. 함께한 세월의 흔적이란 편안한 것만은 아니었다. 그와 더불어 나이를 먹었다는 사실이 그녀에게 때로 지긋지긋하듯이 그 또한 그녀의 얼굴이 사가가는 것을 느긋하게 바라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어쩌면 지금쯤 그는 그녀를 그리워할 것이다. 자신의 위약성이 해소되지 않기 때문에 아내와 한 번쯤 싸웠을지도 모른다. 사람의 꾸미지 않은 본래 면목이 어떤 모습인지 알아요? 본래 면목이요? 그런 가르침이 있어요. 모든 인연은 쉬고 한 생각도 하지 마라.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라. 바로 그러한 때에 자신이 갖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녀에게 틈만 나면 불법을 가르치도록 미타신 보살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어쩌면 남편을 잃은 젊은 여자에 대한 자비심이었는지도 모른다. 이곳에서는 사물을 보는 방식이 서울과는 많이 달랐다. 그러나 그녀는 서로 다른 방식들을 비교해 볼 마음은 없었다. 어떤 쪽에서 보는 것이 진정한 자신과 가까운 모습인지에 대해서도 궁금할 것이 없었다. 이곳에서 그녀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 거의 아무런 생각 없이 지냈으며 그런대로 잘 지내고 있었다. 그에 대해서도 별로 그리움이 없었다.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뜻밖이긴 했지만 그 역시 이유를 따져보고 싶지는 않았다. 미타신 보살의 말에 따르면 108번뇌의 108은 사람의 6가지 감각이 6가지의 번뇌를 일으킬 때 과거, 현재, 미래가 있어 그것들을 곱해서 나오게 된 숫자라고 했다. 자기를 떠나오게 한 것이 무엇인지는 알 듯도 싶었다. 남자는 늘 소매 없는 티셔츠만 걸쳤다. 그 검은 티셔츠는 가슴팍이나 등이 땀에 절어서 언제나 허옇게 소금기가 얼룩져 있었다. 하긴 그녀가 입고 있는 티셔츠도 남자의 것처럼 조잡한 영문이 나염되어 있었고 여러 번 빨았던 탓에 보풀하기가 일어서 남자보다 나을 것도 없었다. 공양주 보살은 비 오던 날 밤 오랜만에 외식으로 배탈을 얻었다. 새끼 밥도 겨우 지었다. 그래서 그녀가 남자의 간식을 나르는 것이었다. 어느 날 그녀는 자기 방문 앞에 무언가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 그것은 목각 인형이었다. 몸통은 장승처럼 밋밋하게 길쭉했지만 얼굴은 꽤 섬세하게 조각돼 있었다. 그런데 눈이 지나치게 크다 싶어서 자세히 보니 안경이었다. 누군가가 그녀를 만들고 있었다. 그녀는 목각 인형을 한참 내려다보다가 풀숲 쪽으로 내던져 버렸다. 그녀는 남자의 방 안을 들여다보았다.
방구석에 신문지로 덮인 것을 한번 들춰보았다. 깎다만 목각 인형이 여러 개 뒹굴고 있었다. 모두 안경을 끼고 있었지만 그녀의 방문 앞에 있던 인형과는 달랐다. 법당 마당에서 윙윙 요란한 기계 소리를 내며 나무를 만지고 있던 남자가 그녀를 보고 소리쳤다. 스님 돌아오셨어요. 인형 봤어요? 웬일인지 남자는 수줍어하고 있었다. 그녀는 무슨 말인가 하려다 그만두고 가볍게 고개만 끄덕이고는 다시 걸음을 옮겼다. 남자는 그녀의 등 뒤에 휘파람도 불지 않았고 같이 마을에 내려가자는 등 실없는 말도 던지지 않았다. 스님은 영가 천도일이 가까워져서 서둘러 돌아왔다고 했다. 서울에서 같이 왔다는 손님과 겸상으로 밥을 차리라 했을 때 상을 내간 것은 그녀였다. 상을 내려놓자 손님은 두 손을 합장하며 "아이고 고맙습니다 보살님" 하면서 그녀를 한번 올려다보았다. 그녀에게 손님이 말을 걸었다. "그 안경테 알만이죠? 끝에 큐빅이 박힌 거 보니 올해 나온 모델인데 백화점에서 샀으면 한 25만원? 뭐하던 분인지 돈 많이 버는 보살인가 보네." 그녀가 입을 벌린 채 돌아다보자 손님은 감탄하는 스님을 향해 껄껄 웃어 보였다. "아, 안경 장사가 벌써 몇 년째인데요. 이 정도도 모르면 밭숟가락 놓아야죠." 그동안 절에 드나든 손님은 일꾼들까지 합해서 적지 않은 사람이었다. 그러나 영추사에 오기 전에 그녀에 대해 한 가지라도 제대로 눈치챈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쉬폰 블라우스도 입지 않았고 머리에 컬을 만들지도 않았으며 화장도 하지 않았다. 보라색 플라스틱 슬리퍼에 나일론 바지를 입고 공양주 보살하게 얻은 고무줄로 머리를 질끈 묶고 있었다. 굴러다니는 신문 쪽 하나도 읽지 않았다. 그녀는 간단한 일상적인 대화 외에는 말도 거의 하지 않았다. 그러나 껍데기를 다 바꾸었는데도 안경이라는 껍데기가 최후까지 남아 그녀의 불필요한 신분을 나타내고 있었던 것이다. 선방 다락에 두고 쓰던 것이라서 그녀가 덮고 있는 이불에서는 눅눅한 냄새가 났다. 그녀는 불현듯 이불을 젖히고 일어나서 마루로 나갔다. 옆방 남자는 이미 나가고 없었다. 잠시 마루 끝에 서 있다가 방으로 들어갔던 그녀의 손에는 자동차 키가 들려 있었다. 그녀는 외롭지 않았다. 확신할 수 있었다. 외로움에 이따금 속아 넘어갈 만큼 마음속이 메마르고 비어있을 뿐이었다. 그리고 감기 기운도 있었다. 뜨거운 물에 목욕을 하고 5ml쯤의 거품이 덮인 맥주를 마시고 싶었다. 그러고 나서 어쩌면 전화기가 눈에 띄면 그에게 전화를 걸어 잘 있다는 말을 전할 수도 있을 것 같았다. 보름은 넘었을 거라는 그녀의 짐작과는 달리 절을 내려가는 것은 열흘 만이었다. 그녀의 생각처럼 거기에서도 시간이 그렇게 쉽게 흘러가 준 것은 아니었다. 만약 그의 아내가 봤더라도 끊어버리지 않을 작정이었다. 그녀가 "아무개씨 계신가요?" 하고 물으면 그의 아내는 "네, 잠깐 기다리세요" 할 것이다. 그러고는 싫어도 할 수 없이 그를 그녀에게로 넘겨주어야만 한다. 괜찮은 기분일 것 같았다. "여보세요?" 전화를 받은 것은 그였다. 그녀가 말했다. "나야." 그녀는 그의 침묵의 의미를 파악하려고 하지 않았다. 안다는 것은 어차피 잘못 안다는 뜻이다. 분별은 아무 소용없다. "잘 지냈어?" "나야 늘 그렇죠 뭐." 그의 목소리는
어쨌든 예의 바른 것이었다. 그러고 나서 3마디쯤 더 얘기를 나누긴 했다. 그녀의 기억은 다른 시간 속을 헤매고 있었다. 그들이 사랑했던 지루한 시간들. 그녀가 약속 시간에 늦을 때마다 그는 차갑게 비꼬았다. 시간 좀 지켜라. 이제 나한테 호의는커녕 예의도 없구나. 그는 그녀가 운전을 할 때 결코 서두르지 않는다는 점을 처음에는 얼마나 칭찬했는지 모른다. 그러나 이제는 그녀를 기다리며 흘려보낸 자기의 시간에 더 의미를 두었다. 그녀가 미처 화장을 고치지 못하고 피곤한 모습으로 나온 날, 그는 못마땅해서 어쩔 줄을 몰랐다. 그녀는 그날 그가 왜 그렇게 말끝마다 트집을 잡는지 눈치채지 못했다. 길가의 레코드 가게에서 마침 그가 좋아하는 노래가 흘러나왔다. 그녀는 언제 들어도 좋다고 일껏 마음에 없는 소리까지 했지만 그는 창법이 천박하다며 그 노래를 깎아내렸다. 오늘 기분이 영 안 좋은 모양이네. 왜 그래? 라고 물었더니 그는 아니야 라고만 대꾸했다. 조금 있다가 그녀는 다시 물었다. 정말이야? 무슨 안 좋은 일 있는 것 같은데? 그러자 그는 화를 버럭 내며 이러다 정말 멀쩡한 기분까지 안 좋아지겠다. 사람을 왜 이렇게 피곤하게 해? 하고 소리쳤다. 그날 밤 헤어지면서 그가 잘 가 라고 한 다음 그리고 거울 좀 자주 보고 라고 덧붙일 때에야 그녀는 그 밤 내내 그를 짜증내게 한 것이 그녀의 모습이 초라해 보였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피곤한 날 그는 더욱 그녀의 존재를 그리워하긴 했다. 그래서 만났고 만난 다음에는 피곤한 나머지 예민해졌다. 점점 그들은 예전과 달리 상대방의 피곤을 알아채고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서로가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피곤하다는 사실을 파악하는데 그리고 그것을 감춰야 하는데 예민함을 사용했다. 그가 직장을 옮기겠다고 할 때 그녀는 그가 얼마나 소심하고 변화를 두려워하는지 알고 있었으므로 아무런 충고도 하지 않았다. 과연 그는 그대로 주저앉았으며 그녀가 자기 인생에 관심이 없다고 원망했다. 그녀는 더 이상 너는 긍정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쉽게 직장을 옮기지 않고 적응하는 미덕을 갖고 있잖아. 따위의 말을 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그런 말을 원한다는 것을 알고도 말해주지 않는다는 것까지 알았기 때문에 그녀를 원망하는 거였다. 그들은 질투에도 지쳤다. 그는 그녀 주변의 남자라면 그녀가 다니는 홍보실뿐 아니라 36층짜리 사옥의 전 직원은 물론이고 70이 넘은 창업주까지 질투했다. 누군가의 옷차림을 칭찬하면 낭비벽이 있을 거라고 헐뜯었고 성격이 좋다고 하면 이중 인격자라고 못 박았다. 그들은 더 이상 주말에 함께 영화를 보러 다니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그녀가 영화 이야기를 했다가는 친구와 같이 봤다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 친구가 여자라는 증거를 대지 못하고 있지 않냐며 헤어지는 순간까지 신문을 당해야만 했다. 생각해보니 그것은 사랑에서 비롯된 질투가 아니었다. 집착이었다. 사랑이라면 그녀의 입장을 이해하고 얼마쯤 용서할 수도 있는 여유가 있지만 집착은 매섭고 가차없는 감정이었던 것이다. 아마 그가 그녀를 사랑하긴 했을 것이다. 한동안 만나지 않으면 금단 증세처럼 불안이 나타났다. 그가 익숙하고 편한 친구이자 말이 통하는 여자가 있다면 그녀뿐이었다.
그녀에게는 그가 첫 번째 남자였다. 사실 그녀는 몇 번째라는 서술을 의식해 본 적도 없었다. 다른 경우를 생각해 보지 않는 것은 그녀다운 일이었다. 그러나 더 이상 서로에 대해서 알 것도 알고 싶은 것도 없이 사랑하는 관계란 지긋지긋했다. 그녀에게는 삶에 대한 기대가 그다지 없었다. 어쩌면 적극성이 없었던 것인지도 모르지만 말이다. 하지만 익숙해서 지긋지긋하고 편한 나머지 넌덜이 나고 그런 시간들, 그들이 사랑했던 그 시간들 속에서 그녀인들 지금과는 다른 시간을 기다리지 않았을까? 그녀가 헤어지기로 결심을 하면 그날로 그는 자리에 앉아서 몇 마디 하기도 전에 그녀의 내리깐 눈빛, 숨소리, 찻잔을 드는 팔꿈치의 각도만 가지고도 그녀의 마음속을 눈치챘다. 정작 헤어지자는 말을 자주 한 것은 그녀가 아니라 그였다. 약 33번쯤 했을 것이다. 정말 다시는 안 만날 사람들처럼 인사까지 하고 헤어진 적도 있었다. 하지만 얼마 안 가 그가 전화를 걸어왔다. 뭐해? 언거 쓰고 있어. 잘 돼? 그럭저럭. 몇 시에 만날까? 글쎄, 야근할 것 같은데. 끝나면 몇 시쯤 되는데? 늦을 거야. 늦으면 몇 시? 한 10시? 그럼 10시에 기다릴게. 거기 알지? 지난번. 알고 있어. 그래, 그럼 이따 봐. 그들은 자신들이 너무 천연덕스럽다는 것도 점점 느끼지 못했다. 어느 날 그녀는 깨달았었다. 그와 그녀, 그들처럼 사랑하면서 더 이상 서로에 대해 알 것이 없는 사람들은 누구나 결혼해 있다는 것을. 사랑은 서로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 말은 그녀가 중학교 때나 좋아했던 어떤 프랑스 소설가의 말이었다. 그러나 그 말이 서로를 애증에 차서 노를 보게 될 즈음이면 이제 슬슬 아이를 낳고 집을 장만하는 일상의 길로 함께 접어드는 것이 언젠가는 끝나게 마련인 사랑이 종말로 향해 가는 가장 바람직한 수순이라는 뜻인 줄은 몰랐었다. 또 안개였다. 안개는 댐이 가까워질수록 두터워졌다. 포장도로 위에서도 밤 숲에서도 하늘에서도 허공에서도 사방에서 온통 안개가 뿜어 나오고 있었다. 차 바퀴 밑에서 스물스물 기어 나왔다. 그녀와 남자는 밤 안개를 헤치고 천상의 절을 향해 한없이 올라가고 있었다. 양수댐이라고 적힌 입석이 있는 곳에 오자 남자는 차의 옆으로 방향을 틀었다. 댐을 끼고 천천히 한 바퀴 도는 것이었다. 세상은 너무 어둡고 조용했다. 그들 또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남자는 수문 앞에서 차를 세웠다. 그녀는 잠깐 남자에 대해서 생각을 했다. 아무 관련 없이 밑하신 보살의 말도 떠올랐다. 달을 보았으면 손가락을 잊어버리고 지붕 위에 올랐으면 사다리를 잊어버리고 개울을 건넜으면 징검다리를 돌아보지 않으며 이게 다 깨달음을 얻었으면 그것을 표현하는 말에 집착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럼 남자는 사다리였을까? 세 번째를 향해 놓인 사다리. 그리하여 이제 그녀가 세 번째 남자라는 지붕에 오르면 사랑하고 안 하고의 분별 없이 사랑을 하게 되는 걸까? 정신이 가물가물해지면서 그녀는 어린 시절의 기억도 떠올랐다. 잠으로 떨어지기 전까지 그녀는 곧잘 어린 시절의 온갖 기억 속으로 이리저리 끌려다니곤 했던 것이다.
지금 그녀를 끌고 가는 것은 어린이 잡지를 읽던 마루였다. 그녀는 믿거나 말거나 라는 페이지를 읽고 있었다. 어린이 여러분, 아프리카의 어떤 원시인들은 숫자를 2까지밖에 셌지 못한대요. 하나, 둘,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세는지 아세요? 많다예요. 셋 이상은 무조건 많다고 하는 거래요. 셋부터는 다 똑같다고 생각하나 봐요. 우습죠? 믿거나 말거나 그것은 여러분 마음에 달려있지만 말이에요. 한참을 자고 일어난 남자의 눈은 빨갛게 충혈돼 있었다. 더위에 벌겋게 익고 땀과 기름기로 번들거리는 얼굴을 손바닥으로 아무렇게나 문지른 다음 남자는 옆에 잠들어 있는 그녀를 흔들었다. 새벽에 그녀는 지갑이 명함 넣는 칸에 들어있던 사진을 꺼내 태웠다. 그녀가 사진에 불을 긋자 피어오르는 불꽃에 그의 얼굴이 일그러지기 시작했다. 짜증을 내듯이 일그러지던 그의 얼굴은 그녀의 손 안에서 천천히 녹아 없어졌다. 그녀는 그의 얼굴이 녹아드는 것을 끝까지 보지는 못했다. 손끝이 뜨거워서 반쯤 탔을 때 떨어뜨려 버렸던 것이다. 법당안은 발 디딜 틈도 없었다. 분위기도 다른 날과는 사뭇 달랐다. 죄를 여는 취지를 밝히는 스님의 목소리, 그리고 명부 사자를 맞이하기 위한 분향과 사자를 초청하여 축원하고 공양하는 순서가 이어졌다. 그 다음이 오늘 극락으로 가기를 원하는 외로운 넋들을 부를 차례였다. 흰 종이 위에 적혀있던 이름이 하나씩 불리기 시작했다. 영가의 이름이 불릴 때마다 그 이름을 올린 사람들이 일어나 절을 올렸으며 그중 몇몇은 불단 옆에 놓인 함에 종이돈을 집어넣기도 했다. 죽은 넋들이 산자의 불공으로 극락에 한 걸음 다가가는 시간이 숨막히게 지나가고 있었다. 절을 올리면서 우는 사람도 많았다. 그녀의 옆에 앉아있던 흰 블라우스를 입은 젊은 여자는 유난히 설게 울었다. 절을 올릴 때는 물론이고 제자리로 돌아와 다시 무릎을 꿇고 앉아서도 여전히 눈물을 멈추지 못하고 흐느꼈다. 그 여자의 어깨가 들먹이는 것을 가만히 보고 있던 그녀의 귀에 갑자기 낯익은 이름이 들려왔다. 그녀의 얼굴에는 핏기가 가셨다. 반소매 밑에 드러난 팔에는 온통 소름이 비닐처럼 돋아나 있었다. 그녀는 눈을 들어 검은 묘비가 빽빽히 서 있는 흰 종이를 보았다. 너무 작아서 글씨는 잘 보이지 않았다. 그의 이름은 거기 어딘가에 죽은 이들의 옆에 나란히 누워있을 것이다. 절을 올린 다음 그녀는 4번째 손가락에서 반지를 빼 함속에 넣었다. 자리로 돌아오자 그녀는 옆에 앉은 젊은 여자와 똑같이 어깨를 떨었다. 스님이 독경을 외며 법당을 나가자 신도들이 열을 지어 뒤를 따랐다. 두 손을 합장하고 둥근 원을 만들며 오른쪽으로 도는 동안 그녀와 젊은 여자는 서로를 의지하듯 꼭 붙어서 슬픔을 나누었다. 종이 타는 냄새가 나며 독경 소리가 높아졌다. 스님의 손끝에서 흰 종이가 불에 타고 있었다. 죽은 이들의 이름이 적힌 종이에서 불꽃이 너울거리면서 사방으로 검은재가 흩어졌다. 그리고 한가운데에서 희미한 연기가 솟더니 하늘로 올라갔다. 극락으로 가는 것이었다. 그도 극락으로 갔을 것이다. 사랑을 맹세한 영주사가 물에 잠겨버려 지금까지
그의 넋은 구천을 떠돌았다. 이제 오래된 반지를 노자 삼아 극락으로 떠났다. 그러나 그녀가 보내는 것은 그가 아니었다. 천상의 약속을 천상으로 돌려보내는 것이었다. 사랑이란 천상의 약속일 뿐이다. 그녀의 머리와 어깨에 검은재가 와서 앉았다. 그 밤 수문 앞에서 안개에 둘러싸일 때처럼 그녀는 무언가가 자기의 어깨를 다정하게 안아주는 것을 느꼈다. 작별 인사를 하기 싫다면 지금처럼 요사체가 안팎으로 북적거릴 때 떠나는 편이 나았다. 신도들의 점심을 차리느라고 두 보살은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 그녀는 뒷마당으로 빠져서 일주문으로 나갈 생각이었다. 그러나 뒷마당 끝에 거의 다가서 그녀는 불현듯 방 앞으로 되돌아왔다. 그리고 새벽에 그의 사진을 불태웠던 자리를 찾아보았다. 그 자리에는 아주 보잘것없는 검은 재가 조금 흩어져 있을 뿐 아무것도 없었다. 그녀는 쉽게 일어섰다. 서울이 가까워오자 FM 방송이 또렷이 잡혔다. 구름이 잔뜩 낀 날씨인데요. 이렇게 흐린 날 듣기 좋은 음악으로 골라봤습니다. 그녀는 음악을 거의 듣고 있지 않았다. 구름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다. 사랑이 식었다고 생각했었지. 그녀는 가볍게 웃었다. 그것이 사랑의 본색일 뿐인데 서울로 들어오기 전 마지막 휴게소에서 그녀는 국수를 사 먹었다. 문득 생각이 나서 그녀는 핸드백 안주머니에 들어있던 호출기를 꺼낸 뒤 빼놓았던 전지를 다시 끼웠다. 국수를 다 먹고 나서 종이커피를 한 잔 뽑아드는데 기다렸다는 듯이 호출기가 울어댔다. 커피를 다 마시고 나서 그녀는 전화를 걸었다. 너 지금 어디야? 정말 그럴 수 있는 거야? 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그는 쉴 새 없이 질문을 퍼부었다. 내가 이놈의 삐삐를 하루에 몇 번씩 친 줄 알아? 전화는 또 그게 뭐냐? 전화를 했으면 있는 데나 말을 해줄 것이지. 그렇게 끊어버리면 어떡해. 그러고는 다급하게 말을 이었다. 아무튼 만나서 얘기하자. 지금 어디야? 별일 없는 거지? 7시에 기다릴게. 거기 알지? 그녀는 어린 시절 어린이 잡지에서 읽은 아프리카 사람들의 숫자 세는 방식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다. 하나, 둘,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세는지 아세요? 무조건 많다예요. 셋부터는 다 똑같다고 생각하나 봐요.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 마음에 달려있지만 말이에요. 그녀는 믿는 쪽으로 마음을 정했다. 셋부터는 다 똑같다. 그도 세 번째 남자 중에 하나가 되지 말란 법은 없다. 그 생각을 하느라고 잠시 대답이 늦어졌던 것뿐이었으므로 그녀는 천천히 입을 뗐다. 알고 있어. 그래, 그럼 이따 봐. 공중전화 부스에서 나온 그녀는 서울 쪽을 쳐다보았다. 이제부터 그녀가 진입해 들어갈 도시의 하늘에는 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다. 거기에서 그녀는 세 번째 남자들을 만날 것이다. 그리고 그녀가 첫 번째로 만나는 세 번째 남자는 아마 지금 손목시계를 힐끗 쳐다본 다음 머리카락을 한번 쓸어 넘기고 나서 다시 책상 위에 펜을 집어들고 있을 것이다. 그녀는 그라는 타인에 대해 그 정도는 알고 있었다.